안녕하세요.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음악 잘 들리세요? 네, 화면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아유,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들도 문 좀 푸시고, 잘 나오는지 화면은 조금, 네, 잘들 지내셨어요? 열심히 앉아서 예쁘게 들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몸 좀 이렇게 움직이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힘드니까 좀 핸드폰으로 보실 분도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o you want smoke라는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이 수업은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찍는 거라 아마 그렇게 보이시지 않을까. 들으실 때도 추석이 다 지나고 휴가랜다. 연휴 다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습니다. 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13일 강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과제를 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말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근데 그걸 쭉 보시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파일을 해서 제가 좀 올려놓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6 챕터 6까지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칭과 파워먼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료를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용인즉슨 뭐 줄줄이 읽지 않아도 이제 뜻이 뭐냐면 어떤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하직원은 손 놀림이 좀 늦겠죠. 그리고 모양도 예쁘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빨리 일 처리는 해야 되고 호텔급이니까 빨리빨리 물건은 나가야 되고 부하 직원은 손은 좀 늦고 뭐 이래서 이제 윗사람이 줘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이제 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선배가 나를 내 일을 많이 도와줘서 나가 너무 좋아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 뭐야 씨, 지만 잘났대 지가 다 하고 앉았어 이제 막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하 직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상대의 말이나 의견을 다 수용하거나 모든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또한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에서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지,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얘기해봐, 막 이러잖아요.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 직원의 말이나 톤 또는 상대편의 말이나 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유, 저게 네가 말하는 게 다 뻥이구나. 그래. 아유, 그래 봤자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대화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화면 안에는 부하 직원의 말의 호응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을 버릇이 좀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내가 썰어줬으니까 한번 담아봐. 오, 담는 거는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갖고 와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이 늦어. 갖고 와. 내가 할게. 막 이렇게. 일은 내가 더 많이 했어요. 선임이 훨씬 더 많이 했어. 왜? 내일까지 하고
제 일도 부하 직원도 못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은 거죠. 못 든 케이스잖아요. 아유 그래 너는 능숙하니까 아유 너 잘났다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문제성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가 나더라도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많은 다각면에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치 의사 선생님을 저 여기 아파서 왔어요. 아,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가 왜 아파요? 전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비타민도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여기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 병원에 온다는 그 자체가 짜증이 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근데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그 마인드 컨트롤 짜증 안 내려고 약간의 자기도 안정제 같은 걸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환자한테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대화라는 건 한쪽에서만 친절하다고 나 너 정말 상냥해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대가 그렇게 아이고 놀고 앉았네 착한 척하고 앉았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남편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자식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모르는 타인이 친구가 하물며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온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엎드려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바라는 자체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가 나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좀 친절하게 좀 떨떠름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좀 떨떠름하게 행동해도 그래 나는 내 맘 편하게 행동하면 돼요. 예 친절하게 행동해서 네 그러세요 우리 다시 안 볼 거니까 네 너는 생긴 대로 사세요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내가 편해야 내 삶이 저 상대편한테 내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도 상대편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꾸 잔소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해버리면 너는 우리 때는 지는 우리 때 같은 시절 없었나? 진짜 정말 미치겠네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죠. 음 그래 너는 그거에서 밥 먹고 사니까 오래됐다 그래 너 많이 알잖아 그래 그러니까 잘났어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법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남의 말을 잘 좀 들어주고 그거를 좀 친절하게 답변하고 그게 100%내 마음에 든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과 인파이먼트의 개념에서 코칭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코칭이라는 다 말 자체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어드바이스. 근데 이 코칭은 그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같은 목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코칭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니면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의욕이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즉 코칭하는 사람은 코칭해주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선배 후배 뭐 이런 느낌, 오빠 동생 이런 느낌, 비슷하잖아요. 오빠도 이제 커가는 단계고 동생도 커가는 단계지만 그래도 조금 이 코칭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조금 위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감과 어떤 의욕을 고취시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잠재적으로 최대한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코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 코칭의 개념이 멘토, 멘티, 그다음에 상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커다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 내 생각이 맞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제가 혹시 실수한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찍었어? 외워. 암기. 그리고 써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스스로 답을 상대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약간의 어드바이스. 그래서 전문가가 꼭 코칭을 안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의 관계를 맺는 것. 뭐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 어? 상대가 그 목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심리 상담, 과거의 상처. 사람이 나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 가서 계속 성숙해지고 미성숙이에서 성숙으로 되어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까지의 과거의 상처가 정말 해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떠건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왜 돈 많고 부자인 사람도 자살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다 상대적인 행동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누구에게는 농담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단 편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편해야 일단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져야 예쁜 말이 나가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들도 조금 뭐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학대는 아닌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엄마 나 오늘 90점 받았어. 저번보다 성적 올랐어. 막 이랬다면 어릴 때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겠네. 다음엔 100점 받아 갖고 와.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저번에는 7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90점. 어우 야 많이 올랐다. 20점이나. 대단하네. 응? 뭐 우리 딸 뭐 이렇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다면 내가 너무 뿌듯했을 텐데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인데 막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에도 너는 다 좋은데 그 말이 조금 왜 말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너는 우리 몸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맞는 말이긴 해. 네 말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말을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친구 상황에서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너가 분명히 뭘 했을 거야.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이 없고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형성되는 사춘기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나에 대한 어떤 어루만짐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뭐 정신과 이런 데만 딱 하면 상대는 의사, 나는 환자. 이래서 마치 나의 어떤 미스테이크나 약간의 그 지혜롭지 못하는 이런 방식들을 마치 환자나 아픈 사람처럼 취급해서 너 성격이 이상하구나. 너 정신이 정말 이상하구나. 이렇게 또 취급을 받아버리면 내 자신이 약간 또라이 된 것 같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저희 학교도 있어요. 심리 상담. 저희 학교 심리 상담 교수님 엄청 좋으시거든요. 부분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심리 상담 센터에 가서 이렇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 뭐 MBTI 요새 유행이잖아요. MBTI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나 혼자 어떤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향을 한번 이렇게 체크업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건 뭐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예약을 하셔서 거기 상담 선생님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전문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멘토링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빠, 선배, 뭐 여기에는 선생님, 뭐 선임자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 요리사 있잖아요. 그 책처럼 선배하고 후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씩 전문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코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심리나 멘토나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사람은 혼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요.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수밖에 없게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제 뭐 성인학습자 선생님들은 거의 다 뭐 아빠 아니면 엄마 아니면 언니 뭐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이제 성인이시니까 내가 멘토나 코칭을 받는 것보단 도와주는 게 많겠죠. 그죠? 얘기해주는 내 경험은 이랬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뭐 후회하면 뭐 어떡하겠어.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내 생각이니까 참고해 뭐 이 정도로 해도 상대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편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코칭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은 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잠재력이라는 건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네, 마음 먹기 다름이죠. 마음을 먹으면 정신이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그 50 정도 되면 이제 몸도 노곤해지고 애들도 다 크고 그다음에 뭐 경제 활동도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이 막 쑤시고 아파도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오늘은 빈둥거리고 싶다. 이래도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은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어떤 사람하고 감정 싸움을 해서 마음이 좀 속상해. 그래도 해야 되고요. 만사 귀찮아. 가정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뭐 돈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리고 나는 정말 어디로 후딱 떠나고 싶다.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들 때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괴롭거나 외롭거나 속상하거나 라고 해도 몸에 운동을 하면 작은 근력이 생기잖아요. 손가락, 뭐 손목, 다리, 어깨 이렇게 그래서 몸이 일단 튼튼해지면 마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 자기 전에 스트레칭,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시간을 빼서 야간 수업이 많아서 그렇게는 어려운데 한 3번 정도는 가서 2시간은 열심히 자전거도 탔다가 런닝머신도 했다가 수영도 했다가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나면 하기 전에는 천근만근이에요. 막 너무 몸이 무거워서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가고 나서 하고 나고 싹 씻고 나오면 하길 잘했어 깨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잠재력이 있어요. 내면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는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죠. 아유, 이제 60 중반이야. 다 살았어. 내일 모레 70인데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어떤 강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이에서 17을 빼야 실제 지금의 현재 나이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본인 나이 중에서 17을 정도 빼셔보세요. 그래서 50대가 되시는 분들은 재취업 가능한 거죠. 본인 나이에서 17을 뺐는데 60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찾으셔도 가능한 거죠. 봉사를 하셔도 좋고 또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일도 있으면 좋고요. 일본에서는 80대 분들도 일거리를 찾는데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 나이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일본 할머니 왈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50대 때 내가 80 먹어서도 할 수 있었는 일을 찾았을 것을 준비를 했을 것을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또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 일이나 가능합니다. 나 청소부의 일도 가능해요. 저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보면 됩니다. 무한한 잠재력, 안정적인 걸 찾느냐 아니면 못 찾느냐 차이겠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할 거야.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글씨 쓰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이런 거 잘하거든.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뭐 좋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는 좀 자본이 있으니까 사업해서 조그만 사업을 차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면의 가치를 찾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꼭 돈을 벌어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도와주면서 남한테 봉사해주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말벗을 해주면서 뭐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삶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의지를 다잡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찾고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허용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지? 짜장면. 아니야, 짬뽕? 짜짜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또 무엇을 입을까? 치마? 바지? 조끼? 자켓? 브라우스? 티셔츠? 선택이잖아요. 결정은 누가 해요, 다? 뭐 먹을까 결정? 내가 할 거잖아요. 뭐 입을까 결정? 내가 합니다. 무엇을 가질까도 내가 해요. 무엇을 놓을까?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행복할까? 안정감을 느낄까? 스스로 내가 어떤 방식에 따라서 다 방향을 내가 잡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 상대하고 나랑 말이 안 통해도 내가 그때는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말투가 조금 좀 그렇죠. 조심한다고 하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그렇게 나오네요. 죄송해요. 난 죄송한 게 없어. 제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거봐, 지가 잘못했다고 지가 사과하고 가잖아. 누가 뭐래? 상대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편해야 되는 거죠. 제 중심대로 살아요.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있고 제 중심대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사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뭐 없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먼저 하늘나라 갔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등등등등등 그거 아니더라도 친구 그거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그게 아니다 나는 배우자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선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자아가 형성됐다고 믿고 책이나 지식인 경험 아니면 강연 아니면 연극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 파트너가 사람이진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미만 찾으면 됩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저 영화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왜 작가는 무슨 의도로 저걸 썼을까? 자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주는 중요한 내 스스로 나에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대나 30대는 경험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약간 경험이 없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삶을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이시잖아요. 물론 50대도 있으시긴 하시겠지만 대부분 평균 연령이 60에서 그 이후 6, 70대가 제일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저는 다 상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해서 아니면 태어나서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드려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냈잖아요. 아빠 역할 해냈고 엄마 역할 해내셨고 누나 역할 해내셨고 아내 역할 해내셨고 다 해내신 거잖아요. 지금은 누릴 기회라는 거예요. 누릴 기회. 가서 친구들하고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노셔도 좋죠.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삶을 깨닫는 걸 좀 보시고 그리고 주변도 좀 보시고 그렇게 의미를 찾는 것도 찾고 계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인데요.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효과라고 해서 개념이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임파워먼트.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어떤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고취시켜서 고무시켜서 높은 업무의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여기 고무적인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져서 다시 부대 설명을 하면 긍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격려와 힘이 내도록 약간 가능성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똑같은 말인가? 코칭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높이는 거를 고무적이다. 서로 긍정적으로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동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 앞에 턱 받치고 딱 앉아가지고 나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좀 알려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혼자 밥 못 먹고 혼자 화장실 못 갔을 그 아이들 때는 엄마가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대인관계 이거는 이제 조직과 기업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떼어갖고 온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내게 스스로 주는 거지 누가 저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코칭이나 이렇게 힘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끔 어떤 격려와 힘 이런 거는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효과 이렇게 좀 긍정적인 걸 주면 효과가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임파워먼트 효과는 구성원들의 어떤 활용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구성원이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진취적이고 변화적인 그런 향상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시켜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뿐이 못하고 왔어? 이거 다시 해와! 이렇게 던지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런 건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아주 큰일 나는 거죠. 혼나는 건 있을 수가 있죠. 체크업 당하고.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죠.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러 왔죠.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와 대박.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약간 나이를 먹었는지 가정교육 제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훨씬 더 예쁜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지금 막 공부해서 나온 애가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끔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센시티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 멍청하니까 나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 안 멍청하게 알려줘 이런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미화시켜서
또 업무적으로 가면 자신의 업무나 과업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자마자 나한테 주어진 거를 파악을 막 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하고 모르면 주변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고 규정집 찾아보고 그리고 옛날에 했던 서류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모르니까 네가 해서 날 줘요. 그러면 윗사람이 일하고 밑에 사람이 결제 받아서 네 처리할게요. 다시 와가지고 사인 받고도 가고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새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결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거지만 대리면 대리에 맞게 사원이면 사원에 맞게 본인이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개념 생각했는데 이거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대리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면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윗분들 올라가시기 전에 제가 저한테 어드바이스 한 번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는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 나는 타이핑어야. 네가 명령을 내리면 타이핑만 쳐서 갖다 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구성원들에게 그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내고 책임감도 살짝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권한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하고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여기 있는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럴 땐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바운드리가 넓으면 그분이 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다 쳐다보지 못하니까 힘들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과 책임을 이 권한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도 있지만 이 책임은 또 네가 져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네가 행동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과가 났어요. 그래서 또 얼마 안 되지만 뭐 최종 성과에 대해서 결정적인서 그 사람이 기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줘야겠죠. 그게 조직에 대한 경쟁력 아니면 칭찬을 해주든가 아니면 상을 내주든가. 근데 조직이면 이게 기업이면 무조건 뭐예요? 성과금, 승진, 휴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휴가야 뭐 연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파워먼트의 효과는 비용이 절감된다. 왜? 자기 결정하고 자기 책임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절감하고 빠른 피드백. 아까처럼 보고서는 자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리님이 보시기엔 좀 바뀌면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업무의 몰입도를 예상할 수 있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여기 사방 막 물어보고 옛날 서류 찾아보고 막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품질 서비스나 수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약간 옛날처럼 군대식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식으로 약간 밀어붙여서 윗사람이 끌어당기면 무조건 딸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수직적인 것보다 이제 수평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결정을 그냥 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방침이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규정이니까 그냥 따르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어떤 것들은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본인들의 책임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 실수도 있겠죠. 그렇게 있는데 100% 완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용은 어차피 나가긴 나가겠지만 덜 절감되지 않겠는가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칭의 세 가지 핵심 역량과 코칭의 대화의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칭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약간 어드바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호관계 뭐 조성이 잘 돼야 된다. 근데 이 코칭도
일단은 코칭이든 뭐든 대화든 상담이든 간에 나와 너와 둘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호 관계가 벌써 불편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러 누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어. 사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런다면 그 사람한테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신형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힌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구매 의욕이 없어요. 하지만 구매 의욕이 있고 우리 회사의 차에 관심이 많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죠. 귀가. 그래서 상호관계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어떤 약한 모습을 보여줄 만큼 저는요 운전할 때요 그 브레이크 너무 많이 밟아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어지고저고 할 때 저는요 좀 섰다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깜빡이를 금방 켰다가 금방 확 들어가는 편이에요.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이런 뭐 습관인데 그걸 딜러한테 얘기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서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지만 코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객님이 그런 습관은 이런 차의 기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건 백미러에 뭐가 보여가지고 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키십시오. 아니면 요새 막 차들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약간 그 자율주행 그런 모드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깜빡이 안 켜면 갑자기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게 있군요. 내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칭을 했을 때 상대방하고 나의 관계 조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폭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하고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런 게 약간 온라인 시대나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전화를 하거나 확인 작업하거나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전단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구매했다면 요새는 정보가 차고 넘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겠구나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딜러가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오픈을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죠.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받아 적으면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뭐 어떻다고요? 어떻고요? 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떻게 하는 거, 또렷한 질문,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저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하는 것만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말을 할 때 잘 듣는 거. 그래서 업무에서는 업무 다이어리 있는 거 아시죠? 책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다 막 적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거. 상사는 계속 얘기를 하고 밑에 왜 머릿속에 있거든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적지 않아도 되지만 밑에서 받는 사람은 까먹으니까 저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다이어리가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저도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회의할 적마다 저도 막 적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아웃라인을 싹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밑에 사람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는 들어도 까먹어. 글쎄 말이야. 왜 이래? 손도 느려서 안 돼. 안 써져, 빨리빨리. 이런 것도 없잖아, 있으시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치매나 어떤 뭐 손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게 더 빠르신 분은 찍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70에서 70대 이후 분들은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두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발걸음,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촉진하기 라고 있는데 이게 고객이 자각이라는 말이 현실을 자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작고 면려하리다. 모든 고생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노력한다. 제가 약간 오버해서 이제 확대 해석했는데 이런 자각과 인식을 확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행동 방향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도록 실천 강화나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좀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이 잘 살아내셨어요. 지금 20대 없고 30대 없고 40대 없고 50대도 초반 별로 없고 중반 아니면 후반 아니면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본인 역할들을 잘 하셨어요.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낯솔 보세요. 낯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애기 낳고 짝 헤어지고 뭐 3년 되고 애가 셋 낳는데 또 헤어져 버리고 3년 사귀고 헤어져 버리고 5년 사귀고 헤어져 버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다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살아내고 애기들 다 기르고 저도 이혼했는데요. 이혼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삶을 내 기준에 의해서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하나든 내 기준에서 잘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 상 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할 때도 상호관계가 좋아야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받으셔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니까 상대랑 얘기하면서 내가 다는 못 받아들이지만 다 듣고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하고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나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화 코칭에 대한 6단계라고 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기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약간 우울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병원을 갔었대요. 병원을 갔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내가 진짜 이 나이 먹도록 그 갱년기를 앓고 있는데 내가 이런 정신병을 오다니 그래서 조금 좀 그랬대요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앞에서 막 울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좀 속상하다. 약물로 치료가 되겠느냐. 이제 막 조금 죽고도 싶고 근데 아기가 어려가지고 조금 그런 생각은 좀 어렵고 하여간 좀 현실적으로 좀 복잡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의사는 쳐다도 안 보고 컴퓨터만 치고 있더래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약간 말 톤도 약간 저톤으로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 일도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고 조금 죽고도 싶고 약간 그렇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병원에 한번 들려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타이핑에다가 죽고 싶다. 또 다른 증상은 없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진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대화의 코칭은 사람하고 눈하고 눈과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표정도 서로 만나봐야 돼요. 오은영 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군요. 막 엄마가 자식 때문에 막 아파서 막 울고 그러면 어떡해요? 같이 울어주면서 막 엄마 안아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 됐네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도 막 울어요. 정말 속상하네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신뢰감이거든요.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러면 날 엄마 얼굴 쳐다봐. 같이 봐. 엄마 얼굴 표정 봐. 이렇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를 마시게 되면 마시는 거고 뭐를 먹게 되면 먹는 거고 아니면 어디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식한테 다들 부모시니까 나는 너가 되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너를 낳았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은 되게 부족한데 너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예쁘게 커져서 엄만 엄청 너무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분위기를 깐다든가. 그럼 걔가 왜 이래 또. 뭐 딸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뻘쭘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뢰감을 형성돼서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너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수용할 거야. 그리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첫 번째 단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병원에 딱 갔는데 우울해서 갔는데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죽고 싶다. 그 다음엔요. 뭐가 안 좋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감의 형성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목표 설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코칭은 제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로 약간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은 이익 추구잖아요. 그죠?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거를 또 직원들한테 베풀고 복리후생에 베풀고 사회에다 더 환원해서 좋은 제품 만들고 또 다시 리타일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목적 지향적인 그런 대화 그것을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목표여야 된다. 그래서 딱 빨간색으로 타겟 이라고 적혀 있고요. 스마트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규칙이라고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나 그냥 그냥 적 있는 거 갖고 싶어. 적 있는 거 뭐, 이게 턱으로 말하는 적 있는 거 뭐.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나 저 코트 갖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블리, 그래가지고, 측정 가능한. 측정이 뭡니까? 돈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 길이, 높이, 넓이,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그리드 합의된 일방적인 건 아니고 합의된 이거는 저희 규칙에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조직에서는 이거는 위법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학교 얘긴데 성인학습자 모시고 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막 모시고 오는 근데 그 사람이 돈으로 학교를 왔어요. 돈을 사서 그러면 돈이 안 주면 다시 가잖아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오래 못 가요.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목마르고 싶으신 분들, 정말 무언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열심히 교수들이 준비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최소한 10번, 20번, 30번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가려움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학습적으로 그런 게 학교지. 그렇게 하시는 분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어그리드. 그다음에 리얼리스틱 이건 뭐 현실적인 너무 뭐 옛날 고전 뭐 이거 별로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임 페이스 시간이 정해진 너무 또 길면 이 목표라는 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백마탄 왕자님이 멋진 차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프로포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 건물 의정부에 있는 저 5층짜리 건물 내가 딱 찍어서 내가 20년 뒤에 산다. 두고 봐. 갈정마다 주문을 해서 두고 봐.
사나 안 사나 두고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 있어야 돼요. 계속 돈을 벌어. 알바를 하든 직장 다니든 뭐 해서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이 1000만 원 모았어. 1000만 원이 1억 모았어. 1억이 2억 됐어. 그리고 찾아보니까 4억이래. 그래요. 그럼 대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현실을 점검해라. 고객이 눈앞에 놓여진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는 것이 좋다. 모든 일들은 조급해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12시간이나 10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제가 또 체력도 고갈되고 상태가 안 좋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막 조급히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 속담에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아라. 모든 의자가 다 편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요. 전 저녁에 의자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뭐겠어요. 내 몸이 여유롭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그리고 삶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노하우로도 없잖아 있죠. 노하우, 내 삶이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대부분 안 하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빨리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걸음이 좀 늦잖아요. 아무래도 빨리 못 따라가죠. 30대, 20대 애들 걸음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어떤 걸음으로 가고 있는지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려고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동영상, 학교 안 다니시면 이런 동영상 어떻게 들으시려고 생각하겠어요. 뭐 유튜브나 듣겠지. 유튜브에서는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영양가 없는 것들도 많이 해요. 사실 필요 없는 거 유명세 타가지고 광고나 좀 받으려고 그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 코칭의 6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 대안을 모색해라. 새롭게 무엇을 시도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거는 조직에서도 물론 늘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한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뭐 체력 얘기했잖아요. 일단 몸은 기본적인 거고요. 너무 또 지금 시대가 또 뭐 이런데 유행에 뒤처지거나 너무 또 이렇게 할머니 같거나 할아버지 같거나 뭐 이러시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해보시고 뭐 페이로도 돈도 보내보시고 물건도 사보시고 메일로도 좀 보내보시고 조금 더 깊게 가서 도표도 만들어 보시고 그래프도 만들어 보시고 숫자도 좀 집어넣으시고, 아이고 나는 그 여기까지는 못해요. 나 이건 눈 아파서 못해요. 막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뭐 내가 한계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컴퓨터는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다운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이걸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조직에 딱 들어가면 돈을 벌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과 기업들은 2인 추구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찾고 아이디어 찾고, 그리고 주변 나와 비슷한 동종 기업들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업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해라. 물론 알면 너무 좋죠. 미래 발생해야 될 장애물을 사전에 예측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모든 것들이 싱크홀 같은 것도 막 내가 차 타고 갔는데 밑에서 팍 꺼졌어요. 성수대교가 그런 거잖아요. 막 지나가고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삼풍백화점이 그런 거잖아요. 삐걱삐걱해서 뭐가 그래도 건물인데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천장이 딱 내려앉아서 6층에서 다 깔아 뭉개진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알고 누가 대체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보험 같은 걸 들기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처럼 거꾸로 가야 되나? 이렇게 예. 시소처럼 높고 낮음 항상 높을 수는 없어요. 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았을 땐 높은 대로의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거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난 진짜 잘 나가다 떨어졌어. 지금 밑으로 쭉 떨어졌어. 난 지금 완전히 지금 정말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아이디어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서 자꾸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료 보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뭐 확인을 해야 어떤 걸 극복해 나가지.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조용히 세상을 떠날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다운타운에 그 빌딩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국제 그 금융부터 시작해서 증권가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가 다 모여져 있으니까. 근데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공원이 거기 이렇게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건축학자가 세상에 그 땅이 얼마짜린데 건물을 안 세우고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미친 거 아니냐고. 임대료가 저게 얼마짜린 줄 아냐고. 저 돈으로 계산하면 몇 조 원이라고, 몇 조 원. 이래가지고 건축학자가 막 이렇게 들이댔대요. 근데 심리학자가 옆에서 그랬대요. 만약에 저기다가 건물을 져서 몇 조 원을 벌게 되면 그 이상, 그거보다 2배 이상 커다란 정신병원을 거기다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물로, 자연으로, 그 다음에 바람으로, 햇볕으로, 그 다음에 공기로 정화시켜야 한다. 이 뉴욕이라는 거리가 정상적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싶으면 반드시 공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서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공원이 세워진 거래요. 그거를 모티브는 아니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원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또 그런 데를 또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쓰고 치우고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정화하고, 어디 꼭 차 타고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집 아파트 앞에라도 우리 집 주변이라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대안을 모색해. 그럼 회의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 내 생각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문제풀이에 의해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뭐 100%는 아니지만 100% 해결해서 다 이렇게 만족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것들, 이게 최선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는 해도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고객이 무엇을 할지 실행의 계획을 구체화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실행의 의지. 근데
이 6개 중에서 단계 중에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뭔가를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고 의지도 없고 뭐 대책 그런 게 없는데 옆에서 괜찮아 잘했어 뭐 할 수 있어 뭐 아무리 격려해도 나는 하고 싶지 않거든. 살 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살 빼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게 있어. 먹어야지 일단. 그죠? 살 뭐 하고 싶은데 배가 좀 나왔는데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씨. 그죠? 살 빼고 싶은데 예쁜 옷 입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야. 나이 먹으면 좀 푸근하라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음.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마음만 안 먹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의지예요.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의지가 있어서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솔직하게. 어. 의지가 없으면 막 남편이 와이프가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가 자녀가 등 떠밀어서 가서 공부해라고 공부하고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발 걸어서 오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정신에서 에너지가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오죠. 이걸 가지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선 준비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코칭이나 코칭의 대화 뭐 이것도 있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대화를 할 거야.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나아서 누굴 대화하고 누굴 뭘 하겠어. 하지만 그냥 서로 고민 들어주고 그리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서로 스트레스 풀자 뭐 이런 거니까 뭐 누구한테 뭐 나한테 털어놔 내가 당나귀기 막 이러면서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 이래가지고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한테 털어놔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라고 자기 보자 그랬어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 저희 교회 집사님 가끔 그러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돈도 없는데 막 꺼내서 커피 제가 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해준 거는 그렇게 예쁜 말 한마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우리 성인학습자 선생님들은 다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시더니 아주 그냥 세련도 되셨고 말도 예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상당히 푸근해지셨다. 너무 보기 좋아요. 뭐 이런 말. 그래서 여기 것처럼 이 코치가 그 코치가 아니에요. 명품 코치가 아니야.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에 대한 4가지 차원에 대한 장애 요인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다가요. 의미성이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과업에 있어서 자신이 일의 조직에 대한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자각한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의 발전, 조직의 발전. 개인이 발전을 하면 조직도 당연히 발전을 하겠죠. 단순하게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약간 이런 일을 해 자긍심을 그게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는 정말 달인들만 나왔는데 요새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오잖아요. 뭐 책을 막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탁 그 안에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양말을 막 빠른 시일 안에 뭘 한다든가 아니면 불량품을 막 이렇게 체크업해 놓는다든가 생산직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갈 때 이런 일을 무슨 찍어요 나 이런 일 한다고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됐어 가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그게 곧 개인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서로 너는 이 분야에서 이게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이 분야에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오, 대단해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성을 좀 부여하는 것도 인파워먼트에 대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능함인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유능함,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것들. 그 역량은 그 풍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밖에 안 불었어요? 그럼 요만해져요. 그렇게 불었어요? 그러면 이만해져요. 막 열심히 불었어요? 그럼 이만해져요. 역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유능함도 같다고 좀 생각해요. 자기 폐활량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이 부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아우, 무식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거는 본인 생각이시고,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안에다가 넣어서 많이 부느냐, 한 번 부느냐, 두 번 부느냐, 10번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해주느냐, 제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의미를 갖고, 물론 옆에서도 좀 어드바이스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도전이죠. 해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요. 내가 이런 걸 해냈네. 요소들의 결합을 해봤네. 조직이 이끌어 나갈 수 있네. 업무는 뭐 새로운 건 아니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모든 거 일상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반복되잖아요. 식사하시는 것도 오늘은 스파게티, 내일은 스테이크, 그 다음에는 뭐 라면, 뭐 이렇게 해도 일단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음식을 하는 거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역량은 유능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 내가 한 번 부느냐, 두 번 부느냐, 아니면 최대한 힘을 많이 해서 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파이먼트 중에서 세 번째 구성은 자기결정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직원들한테 아니면 그 직무를 맡기는 사람한테 자기 결정 and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소한일에도 결정권이 없으면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키는 일만 해야죠. 내가 뭔가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직무의 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뭐 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직무 만족도를 늘 올리려고 한다면 결정권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돼. 내가 잘못했다간 오씨 이거 잘못했 내가 물어내야 돼. 대박 잘해야지. 막 이러고 또 내가 이거 잘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성과금 받아야 돼. 대박 이런 꼭 돈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그렇긴 한데 모든 자기 결정권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한테는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학생이들은 여기 와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고쳐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밖에 나가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이죠. 뭐 벌칙금, 벌과금, 현금, 형벌 뭐 이런 거로 다 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합의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기의 힘, 뭔가를 이렇게 키워내는 힘, 이거는 동기부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자기 권한도 있고 자기 결정권도 있고 책임도 가져야 된다.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결정과 함께 책임도 구성원이 갖게 되지만 책임감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보다 자율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 자체가 내가 뭐 업무를 해서 뭔가를 하면 구성원이 늘어나고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업무가 양이 내가 역량력이 크면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율 상황에서 요건 급한 게 아니니까 요건 잠깐 제껴놓고 요거 먼저 할까? 요거 하니까 이렇게 할까?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결정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게 좋다.
물론 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 요인, 아까도 그랬죠. 이거는 구성원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자체가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조직이 약간 변화가 되거나 바뀌면 그거가 형성에 따라서 약간 어떤 장애 요인들을 쭉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도 능력이 안 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막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를 주는데도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삶이 별로예요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책임감도 그렇고 저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돼요 무서워요. 제가 어느 사무실에다가 취업을 시켰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이제 세무사님이 웃으시면서 만약에 세금 잘못 계산해서 틀리면 네가 물어낸다 이렇게 장난을 치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가세 신고하다가 잘못되면 금액이 막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러니까 이걸 내가 물어내야 된다 생각 때문에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 조교를 했던 친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 한심하게 생각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어떤 그 개인의 그래서 내 역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쌓거나 늘리거나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개인의 차원 이거는 성실성 우리는 아유 난 그래도 국민학교 다닐 때 나는 그래도 뭐 결근 안 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네. 뭐 출석상 받았잖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상장 받잖아요. 그런 거죠.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하거나 까먹었어요. 뭐 이거 갈등이 생기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거야. 네 것까지 내가 해결해야 돼? 난 몰라. 뭐 이렇게 외면해 버리든가 그리고 인정 안 해버리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등 처리 같은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뭐 이런 것들 아유 까불더니 잘 됐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전혀 근데 그런 거는 못 바꿔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친구는 더 심할 거고요. 어른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저도 깨달으냐? 안 되죠. 저도. 이제 웬만하면 제가 쓰는 방법,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약간 택택거린다 하더라도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베이스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내가 제일 편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관리 차원, 통제하는 뭐 리더십의 스타일, 리더십에 발휘하는 능력에 대한 결여, 경험의 부족, 그다음에 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이나 기획이나 실행력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 업무를 빨리 파악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휘하는 능력의 결여, 뭐 이거는 조금 사람의 성향상 인간적으로 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한다면 나도 해줄게. 이거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네가 나한테 한다면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가 보지. 난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리더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리더자로 세울 때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발휘를 능력을 못할 것 같은 좀 푸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리더 자리까지 못 올라가더라. 제가 본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최고 경영자들도 그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 대한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와 시스템, 제한된 어떤 정책과 절차, 이 조직은 기업 안에서 다 학교도 학교 규정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 차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칭, 이거는 뭐 잠재력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짝 도와주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배, 후배, 오빠, 동생, 아까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파이먼트라는 거는 리더를 지니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부하들에게 위임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잘 활용해서 밑에 사람들을 능력을 업무 능력을 왜 걔네들이 해줘야 위에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아니면 너는 이 부분 해 나는 이 부분 할게 이렇게 서로 돕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칭의 대화, 신뢰감, 분위기 먼저 깔으라고 그랬죠. 제가 분위기 깔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현실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빼버리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 마음을 먹게끔 가야 돼. 마음이 의지가 없으면 앞에 건 다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나는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마음이 없어. 대화하고 싶지 않아. 아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자, 인파이먼트, 의미성, 유능성, 자기결정, 영향력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장애 요인도 개인, 대인, 관리,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 1시간 15분 딱 마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살짝 올리든가 아니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중간중간에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